미개한 중국인들과 다를 게 없는 한국인들. 한국인 승객들 좀 그만 만나고 싶어. 너무 피곤하고 짜증난다고. 미국의 한 공항 사무실, 한 여성이 자신의 상사를 향해 큰 소리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상사의 표정이 많이 곤란해 보이는데요. 세계적인 글로벌 항공사 사무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에밀리 워커입니다. 저는 어릴 적 꿈이었던 승무원이 되어 매일 세계의 하늘을 누비며 반복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보람과 행복이 있었어요. 그날이 생기기 전 지난 10년 동안은 말이죠. 하지만 그날의 사건으로 저는 제 꿈이었던 직업을 버리고 새로운 꿈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다시 생각해봐도 그날은 정말 지치고 힘들었던 하루였죠. 저는 아시아인 승객들에게서 예의와 공손함을 자주 느꼈어요. 덕분에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식이 따뜻함과 예의 바름으로 여겨졌었죠.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조용한 화요일 아침,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는 만석이었으며 모든 것이 평소처럼 보였어요. 저는 제 일상적인 루틴에 따라 승객들을 확인하고 안전벨트가 착용됐는지, 테이블이 접혔는지, 모두가 편안한지 점검했어요. 그냥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또 하나의 장거리 비행일 줄 알았는데 일이 항상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출발한 지 1시간쯤 지나서 저는 가운데 통로에서 음료를 나누어 주고 있었어요. 그때 비행기 뒤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목소리가 조금 커진 것 같았는데 금세 그 목소리는 더 크고 화가 난 것처럼 들렸어요.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했죠.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좁은 통로를 지나 이제는 뒤를 돌아보며 상황을 궁금해하는 승객들 사이를 빠져나갔죠. 가까이 가자 한 남자가 자신의 좌석 옆에 서 있었고 얼굴은 붉어졌으며 손을 심하게 휘저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그가 빠르게 중국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저는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그가 매우 화가 난 상태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무슨 문제 있으세요, 손님? 저는 매뉴얼대로 침착하게 물었죠. 내 지갑이 없어졌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누가 훔쳐갔어요? 지갑 분실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지만 한 번 일어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침착하려고 애썼죠.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이미 공포에 사로잡힌 그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가방을 열어보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가져갔지? 가방 열어봐. 그는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 여성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손님, 제발 앉아주세요. 저는 이번에는 조금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처리할 테니 진정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주위 승객들도 긴장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려고 했고 객실의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상황이 점점 더 통제 불능으로 치닫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소리치고 몇몇은 당장 착륙하라고 요구했으며 다른 이들은 자기 물건을 확인하려고 머리 위 선반을 열기 시작했어요. 질서있던 객실은 이제 분노 섞인 목소리와 빠른 발걸음 소리, 그리고 공포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최대한 질서를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상황은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빠르게 커져버렸어요. 여전히 지갑을 찾지 못한 그 남자는 다른 승객들의 가방을 맘대로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를 막아야 한다고 느꼈죠. 서둘러 그에게 다가가서 행동을 제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화가 난 목소리로 내 지갑 당장 내놔 라고 소리치며 저를 밀쳤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크게 넘어졌어요. 옆구리에 강한 통증이 느껴졌죠. 잠시 동안 모든 것이 흐릿해졌어요. 소리도 혼란도 외침도 모두 희미한 웅얼거림으로 변했고
저는 숨을 고르려고 애썼어요. 몸은 쓰러진 충격으로 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제 안에 깊이 자리 잡은 두려움이었어요. 비행기가 긴급 착륙할 때쯤에는 상황이 진정됐어요. 소란을 일으킨 남성은 보안 요원에게 끌려나갔고 승객들은 무사히 자리에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변했어요. 그날의 두려움, 그리고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상실감이 제 안에 깊이 남아 비행기만 타면 다시 떠오르곤 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아시아 승객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뒤엉켰죠. 물론 모든 아시아인을 나쁘게 보는 건 불공평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려움은 언제나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그날 이후로 그 감정은 제 일부가 되었어요. 베이징행 비행에서 있었던 사건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어요. 아시아인 승객이 비행기에 오를 때마다 제 몸은 저도 모르게 긴장했어요. 마치 충돌을 대비하는 것처럼요. 심장은 두근거리고 손바닥에서는 차가운 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비합리적이라고 스스로에게 수도 없이 말해도 그 두려움은 여전히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언제든 터질 준비가 된 채로요. 처음엔 그 두려움을 무시하려고 했어요. 서양권 노선만 선택하고 아시아 국가로 가는 비행은 은근히 피했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노력했어요. 잠깐만 이렇게 피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사실 저는 제 안에 뿌리 박힌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없애야 할지 몰랐던 거죠.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 승무원인 리사 카터는 제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어요. 우리는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서로의 힘든 순간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녀는 항상 저를 지지해주고 웃음과 따뜻한 말로 제 기분을 풀어주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도 제가 요즘 많이 이상해진 걸 알고 있었어요. 아시아 승객들이 비행기에 오를 때마다 제가 경직되는 걸 보며 그녀의 미소가 잠시 흔들리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괜찮아. 그녀는 항상 부드럽게 물었어요. 눈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죠. 응.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좀 피곤해. 하지만 리사만 변화를 눈치챈 건 아니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제가 아시아 노선을 계속해서 피하자 마침내 상사인 마이클 해리스에게 불려갔어요. 마이클은 공정한 사람으로 중요한 말이 아니면 거의 말을 아끼는 스타일이었죠. 에밀리, 다음 주 서울 노선에 너가 필요해. 그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공포가 생각할 틈도 없이 저를 덮쳤어요. 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빠르게 대답해버렸어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베이징 비행 때의 혼란스러운 기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마이클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의자 앞으로 몸을 숙이며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에밀리, 내가 힘들다는 걸 이해해. 하지만 난 이게 두려움을 극복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넌 몇 달째 비행을 피하고 있어. 이번엔 직면해야 해. 그게 널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저는 그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피하면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질 뿐이었죠. 거절하는 게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마침내 저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할게요. 비행 전 일주일은 불안과 잠 못 이루는 밤의 연속이었어요. 하늘에서 수백 명의 승객과 몇 시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언제든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 비행도 다른 비행과 다를 바 없다는 듯 짐을 쌌어요. 리사는 제 비행을 대신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건 제가 스스로 극복해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드디어 비행 당일이 되었고 저는 두려움을 안고 비행기에 탔어요. 첫 몇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고 저는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비행 중간쯤 앞줄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 덜컥했죠. 한 중국인 남성이 서서
다른 승무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는 크게 울려 퍼졌죠. 그가 주문했던 음식이 잘못 나왔다는 문제로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구체적인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저 제 심장의 두근거림과 함께 베이징 비행 때의 끔찍한 기억만이 떠올랐어요. 숨이 가빠졌고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객실의 벽이 저를 향해 좁혀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리가 힘이 풀린 것 같았고 곧 쓰러질 것만 같았죠. 주변 소리는 희미해졌고 귀에는 심장이 뛰는 소리만 울렸어요. 공포가 저를 덮쳐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고 생각하기도 어려웠어요. 이게 바로 제가 두려워했던 순간이었죠. 모든 것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화가 난 승객 근처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차분히 일어났어요. 그는 긴장한 기색 하나 없이 침착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는 키가 크고 짙은 머리카락과 똑똑해 보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유창한 중국어로 화난 승객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공기 중에 있던 긴장이 즉시 풀리는 듯 했어요. 두 사람은 몇 마디를 주고받았고 화난 승객은 금세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사과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 남성은 자신의 식사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고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었죠. 저는 잠시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우아하고 차분하게 개입한 그 남성은 제가 두려움에 떨며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어요. 그의 친절함과 갈등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제게 예상치 못한 울림을 주었어요. 그 남성의 이름은 성준 김이었고 뉴욕에서 열린 의료 학회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의사였어요. 저는 그 남자가 자꾸만 생각났어요. 그의 존재, 그의 조용한 강인함이 제게 무언가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혼란 속에서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주 작은 희망이 제 안에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어쩌면 이 두려움과 마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이요. 처음에 소란이 가라앉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승객들을 확인하며 복도를 지나가고 있을 때 몇 줄 앞에서 누군가 놀라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죠.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한 나이든 여성이 배를 움켜쥐며 얼굴을 찡그린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몸이 좌석 앞으로 쏟아지자 가족들이 다급하게 그녀 옆으로 달려갔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죠. 그 순간 저는 매뉴얼대로 다급하게 행동했어요. 이미 손은 인터컴을 향해 움직이며 의료 지원을 요청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비행 내내 억누르고 있던 긴장감이 제 손을 떨리게 만들었어요. 비행 초반부터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던 공포가 이제는 더 이상 억제할 수 없게 제 안에서 솟구치기 시작했어요. 숨은 가빠지고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죠. 그때 혼란 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의사입니다. 성준이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하며 앞으로 나섰죠. 그 말만으로도 객실 내 분위기가 즉각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자리를 내주었어요. 성준은 침착하게 여자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의 모든 움직임은 여유로웠어요. 그는 가족들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한 뒤 여성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저는 그의 침착한 태도에 놀랐죠. 그는 그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곤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응급 의료 키트를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저는 서둘러 의료 키트를 꺼내 그에게 건넸죠.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지만 성준은 그걸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어요. 성준은 키트를 열고 손쉽게 필요한 도구를 찾아냈고 그의 손은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그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몇 분이 지나자 여성의 숨소리가 나아지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도 줄어들었어요. 성준은 그녀에게 빠르게 주사를 놓으며
착륙할 때까지 불편함을 줄여줄 것이라고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에게도 그녀의 상태가 위급하지 않으며 착륙 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안심시켰어요. 그의 자신감과 전문성은 마치 혼란 속에 있던 상황을 이불로 덮어 진정시키는 듯했죠. 저는 즉시 기장에게 상황을 알렸고 우리는 긴급 착륙을 해야 했어요. 결정은 빠르게 이루어졌고 곧 비행기는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경로를 변경했어요. 의료진이 대기 중이었죠. 착륙 준비를 하면서 성주는 계속해서 그녀의 옆을 지켰고 그녀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주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한 후에도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녀가 의료팀에 안전하게 인계될 때까지 함께했어요. 그의 책임감은 그녀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때까지 끝나지 않았죠. 혼란이 가라앉고 나머지 승객들에게 지연 상황을 설명한 후 저는 지난 몇 시간 동안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성준이 다시 객실로 돌아오는 걸 보았고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약간 피곤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에게 다가갔어요.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이번엔 다른 이유였어요. 그분을 살리셨어요. 제가 말했어요. 제 목소리에는 그에 대한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그 감정을 숨길 수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가 저 대신 나서서 상황을 처리하는 걸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성주는 겸손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투는 겸손했어요. 그에게서는 히어로라거나 과시하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제게 그는 그 순간 분명히 히어로였어요. 그의 눈에는 친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너머에는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의사로서의 능력에 감명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질서를 되찾는 그의 능력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변화가 생겼어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히 느껴졌어요. 그동안 제 마음을 옥죄고 있던 두려움, 베이징 비행 이후로 저를 사로잡았던 그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힘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모든 사람이 위험의 원천은 아닐지도 몰라요. 아마도 저는 그동안 사람들의 얼굴에서 공포와 혼란만을 봤던 걸지도 몰라요. 성주는 제게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평온함과 배려로 가득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가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두려움이 더 이상 저를 지배하도록 둘 필요는 없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비행 며칠 후, 저는 서울의 한 병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급 착륙과 관련된 서류를 마무리하는 중이었죠. 그날 이후로 성준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의 침착한 태도, 조용한 강인함, 그리고 제가 두려움에 얼어붙었을 때 그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그래서 그를 다시 병원 로비에서 보게 되었을 때 마치 운명이라고 느껴졌어요. 성준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미소 지었어요. 그 친절하고 부드러운 표정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가 먼저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에밀리, 그는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서류 처리 때문에 왔다고 간단히 설명했고 우리는 잠깐 일과 생활에 대해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긴장감도 어색함도 없이 자연스러웠어요. 시간이 지나자 그가 오늘 계획이 있는지 물었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그가 서울을 구경시켜주겠다고 제안했죠. 저는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쉬운 선택일 수도 있었죠. 어쩌면 호기심이었을지도 모르고 성준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편안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차분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우리의 하루는 경복궁에서 시작되었어요. 서울에서 가장 상징적인 명소 중 하나였죠. 고풍스러운 궁궐이 현대적인 도시를 배경으로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은 옛것과 새것의 아름다운 조화였어요. 성주는 궁궐을 걸으며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왕과 왕비, 전쟁과 승리의 이야기들이었죠. 그의 지식도 인상적이었지만 그의 문화에 대한 열정이 더 크게 와닿았어요. 그 후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을 거닐었어요. 한옥이라 불리는 전통 가옥들이 늘어선 골목길은 현대적인 도시의 소음과는 전혀 다른 고요함을 품고 있었어요. 성주는 한옥의 정교한 건축 양식을 설명해 주었어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집들이라며 말이죠. 그곳을 걷는 동안 저는 그 공간에 깃든 세월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 했죠. 그와 함께 서울을 걸으며 저는 아시아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하나씩 알게 되었어요. 이전의 여행은 그곳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준과 함께한 이 여행은 제가 두려워했던 문화의 속살을 처음으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죠. 한국의 전통,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존경과 가족, 공동체의 가치는 저를 매료시켰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두려움이 제 시야를 가리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서울을 구경하는 동안 저는 조금씩 변화하는 제 자신을 느꼈어요.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요. 이제는 예전처럼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준과 함께한 하루는 저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비행 공포나 아시아 승객에 대한 불합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제가 세상과 단절했던 장벽을 허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날 밤 호텔 앞에서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성준과 서울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도시, 이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익숙한 따뜻함은 제게 예상치 못한 집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더 이상 저에게 같은 의미를 주지 않았어요. 한때 제 전부였던 그 도시가 이제는 멀게만 느껴졌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서울과 성준이 자꾸만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북촌의 고요한 거리, 성준의 목소리가 들려주는 한국의 이야기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승무원 일을 그만두고 짐을 싸서 다시 한국으로 가는 편도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그건 이성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마음에서 나온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 성준이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따뜻하고 익숙한 미소가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죠.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는 더 가까워졌고 우리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그는 제게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을 소개해 주었고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갔어요. 서울에서 저는 새로운 목적을 찾았어요. 저는 통역사가 되어 제가 한때 두려워했던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일을 했어요. 제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했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계속 치유되고 성장해 나갔어요. 성준과 저는 결국 결혼했고 함께 가정을 꾸렸어요. 우리의 집은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죠. 두려움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때 장벽으로 느꼈던 것들이 이해와 공감으로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매일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돌아보면 제가 겪었던 여정은 단순히 비행 공포를 극복하고 아시아 승객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그것은 제가 진정으로 속할 수 있는 곳을 찾는 여정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서울 한때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던 이 도시는 이제 저에게 진정한 집이 되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